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야기 한국사 중에서 뒤주 속에서 죽은 사도세자 부분인데요. 영조는 자기 어머니 최씨의 신분이 미천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양반을 배간시하였다. 반면 일반 백성을 잘 다스려 보겠다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영조는 이러한 정치적 이념을 펴기 위해 먼저 세조조 때 출간한 서적을 다시 만들고 새로운 학풍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삼강행실도, 숙종보감, 농가집성, 소학훈의, 동국문헌비고 등 수백 권에 이르는 책을 만들어 펴냈다. 그 밖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영조는 압슬형 등을 개정하고 난장법 등은 폐지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특히 이때 만들어진 균역법은 역대 처음 시도된 영단이었다. 원래 국민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대개 양반 계급에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일반 상민들과 노비 계급만이 세금을 냈다. 이러한 불공평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양반이 되려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욕망이 격화되면서 영모를 깨하는 등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였고, 이로써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국가의 경비도 일반 양민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서민 계급의 백성들은 이중삼중으로 생활의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세제상의 모순을 간파한 영조는 종래 두 필 받던 군포를 한 필로 내려 그 부족액을 어렵세나 염세, 은결이라는 이름으로 숨겨받고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감면해 주었다. 다시 균역청을 선해청에 예속시켜 백성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한 곳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본래 서해청은 대동미를 받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모두 통합한 것이다. 영조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우선 조정의 대신들이 초당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항상 탕평책으로 당론을 일체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문란했던 정치가 일시적으로 안정되어 전날 세종조 때와 같은 태평성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선정을 베풀려는 영조의 궁중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참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의 뒤주 사건이었다. 왕의 장자는 효장세자였는데 일찍 죽었으므로 제2인자인 사도세자가 세자로 책봉되었다. 영조의 성격은 본시 엄정하였으며 냉혹한 면도 있었다. 사소한 일에는 동요되지 않았지만 일단 결심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품이었다. 영조 25년, 영조는 사도세자로 대리 청정을 하도록 하였는데 세자는 학문을 게을리하고 궁녀나 내시를 함부로 죽이며 기녀와 여승을 희롱하는 등 영조의 마음을 거스르는 행동을 일삼았다. 사도세자의 나이가 들어가자 그의 좌우에는 아첨하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사도세자를 관서지방까지 놀러 다녀오게 하였는데 이때 사도세자는 화류계의 여자들과 접촉하고 때로는 서울까지 데려와 음탕한 노름을 하였다. 영조는 세자에 대하여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세자의 행동을 주시하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도세자의 마음은 거칠어지고 부왕의 감시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던 중 영조의 총이 문수건의 입을 통하여 세자가 관서지방에 가서 놀고 돌아왔다는 사실과 평양 기생을 몰래 데려다가 어느 암자에 숨겨두고 음탕한 놀이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왕은 그렇지 않아도 세자의 행동을 불만스럽게 여기던 중이라 크게 노하여 세자를 책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세자에 대한 나쁜 소문만 날아들어오니 영조의 마음은 더욱 흥분되어 무슨 결단을 내릴 단계에 이르렀다. 때를 같이하여 영조 38년 윤호월 나경원이 세자의 비행 10여 개의 조목을 낱낱이 들어 임금에게 상주하였다. 영조는 더 참지 못하고 5월 13일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하고 뒤주 속에 가두어 굶을머 죽게 하였다. 동서고금을 통해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궁중 참극이었다. 영조는 나중에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고 사돌한 시호를 내렸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같은 비극은 세자 자신의 비행보다는 당파 싸움의 한 가지 형태로서 왕과 세자와의 사이를 이간질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영조의 보령이 80에 이르자 사도세자의 아들 세손이 대리 청정을 하게 되었다. 이때 세손의 외할아버지인 홍봉한의 영의정으로 있었고 동생인 홍인한 또한 정승자리에 있어 홍씨들이 득세하였다. 일찍이 홍인한은 사도세자를 죽일 때 사도세자를 비호하지 않고 영조 편을 들어 사도세자를 죽게 한 인물로 세손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 관계로 세손에게 양해하여 대리 청정케 하는 것도 홍인한은 적극 반대하였다.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승하하고 세손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른 정조는 얼마 안 되어 홍인한과 정후겸 등 사도세자의 참사 때 동조한 인물들을 모두 유배형에 처했다가 마침내 사사하여 아버지의 원한을 풀었다. 그 후 정조는 정치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홍국영에게 모든 정치를 일임하였다. 그러나 홍국영의 행포가 너무 지나쳐 마침내 홍국영을 내쫓고 홍씨의 세도 정치를 무너뜨렸다. 정조는 당파 싸움의 피해를 잘 아는지라 영조의 탕평책을 이어나갔다. 인사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숙종 이후 실각되었던 남인을 등용하고 서북인들을 골고루 기용하였다. 총명한 왕은 학문의 진흥에도 관심을 기울여 학문적인 업적을 많이 남겼다. 그는 왕실 연구기관으로 규장각을 만들어 선왕의 문장과 유서, 교서 등의 저술을 수장하고 중국의 서적이나 우리나라의 서적을 많이 수집하여 도서관 같은 것을 만들었다. 정조는 원래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였으므로 서적의 편찬에 힘을 기울여 국조보감, 홍제전서, 무예도보통지, 추간지, 대전통편 등을 편찬하였다. 그는 제위 24년간 오직 학문으로 세월을 보냈다. 영조 52년과 정조 24년을 합한 76년간은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다. 임금 자신이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였다. 특히 이때는 청나라의 전성기로서 고증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새로운 학풍을로 자리 잡았다. 양반계급을 우선으로 하던 정책을 버리고 일반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펼쳤다. 쌀값이 오르면 국가에서 저장했던 곡식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등 서민 계급의 생활 안정에 주력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많이 향상되어 갔다. 정조가 승하하자 아들 순조가 11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궁중에는 순조의 증조모인 대왕대비 김씨, 왕조모 홍씨, 왕모 김씨, 왕의 생모 박씨 등 여성들만 남았다. 이때 우리나라에는 이미 천주교가 들어와 정조 7년에 남인의 학자 이승훈이 정식으로 입교하여 아버지 이동욱을 따라 북경을 방문하고 북경 교구의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듬해 성서와 성상을 가지고 돌아왔으며 서울 김범우의 집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 당시 조정은 누적된 당파 싸움으로 정계 진출의 길이 막히자 염세적인 관념에 빠진 남인들과 침체에 빠진 주자학의 실정을 느낀 젊은 학자들이 천주교에 많이 가담하여 포교의 길이 열렸다. 정조 10년에 이러한 천주교 포교의 기밀을 안 대사원 김희소는 상소를 올려 천주교를 탄압하라고 주장하였다.
요즘 북경에서 사들여오는 책 가운데 경서가 아닌 이단의 책이 많다 하온 바, 이러한 책들은 모두 정도가 아닌 사도를 선전하거나 흑세무민하는 서적이오니 엄중히 금지하도록 하시옵소서. 왕은 이 상소를 받아들여 지금 이 시각 이후로는 경서 이외에 어떠한 책도 가져오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도들은 은밀히 왕래하며 천주교에 대한 서적을 가져다 포교와 선전용으로 사용하였다. 정조 15년에는 더욱 강력한 금지령을 내려 소설류는 물론 경서와 사기, 문집까지도 가져오지 말라고 명을 내렸다.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서적은 모두 불살랐다. 정조 18년 12월에는 천국인 신부 주문모가 상복으로 위장하고 우리나라 신도의 안내를 받아 압록강을 건너 서울로 들어왔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과 모습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7년간이나 숨어서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도의 수는 점점 늘어나 광주, 제천, 내포 등지에도 많은 신도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조정에서 천주교를 반대한 이유는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사당을 없애 일륜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당시 유교가 뿌리박고 있던 사회 통념으로 보면 이는 너무나 타당하였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교리는 불교의 극락과 지옥설과 같은 것이어서 그다지 반발을 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천주교를 불교의 한 파가 아닌가 생각하였다. 순교가 즉위한 이듬해 신유년에 천주교도를 크게 학살한 신유사옥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따지고 보면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한 옥사라 볼 수 있다. 당시 천주교도 가운데는 남인들이 많았는데 이 남인 가운데는 풍산 홍씨도 들어 있었다. 이를 미워한 대왕대비 김씨가 모두 몰아 죽인 것이다. 천주교도들을 취재할 때 너희들이 순순히 자백하고 다시 믿지 않겠다는 다짐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노라고 달랬지만 모두 끝까지 믿겠다고 버텨 서슴없이 형장으로 끌려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신앙심에 놀랐다. 천국인 신부 주문모는 자수하여 모든 죄가 나에게 있으니 자기에게 모든 죄를 주고 나머지 신도들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하며 추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침착한 태도로 천주교 교리까지 설명하였다. 얼마 후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청나라에 알리고 서양의 힘을 빌려 우리나라 조정을 설득, 억압하여 포교의 자유를 얻고자 여러 가지 꾀를 내었다. 무슨 수단으로든 청나라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리려고 흰 비단에 백반으로 글씨를 썼다. 비단을 물에 넣으면 글씨가 나타났다. 그러나 마침내 잡혀 처형되고 말았다. 황사영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도들이 서양 오랑캐들의 힘을 끌어들여 나라를 망치게 하려 한다는 생각한 조정은 천주교를 더욱 박해하였다. 그 후 헌종 때에 이르러 프랑스 선교사 모방이 들어오고 이어서 샤스탕 앵베르 등이 들어와 포교에 힘써 교세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현종 2년에 서양인 신부까지 죽이는 참화가 일어났다. 그 후 얼마 동안은 나라의 정치가 혼돈을 거듭하여 천주교도를 탄압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연한 선교와 신앙활동이 가능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산속에 성당을 짓고 조석으로 성가를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국법에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원에게 발각되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정치가 문란하여 뇌물을 바치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재밌게 읽어봤는데요. 이야기 한국사 중에서요.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